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9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6월 첫 번째 주죠. 예,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관련돼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타격이 있을 걸로, 그러니까 즉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이 정도면은 고용 지표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었더니 조금 그렇죠. 특히 이제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7만, 그러면 지금 한 20만 정도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갈림길로 보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온다. 역시 조금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실업률은 다시 올라가고 뭔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이제 첫 번째로 뭐 정부 쪽에서 고용이 늘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성수기 개념, 성수기 개념. 거기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공공 쪽에서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 일자리가 늘은 거 보니까 서비스 쪽이 좀 늘었습니다. 서비스 쪽이 늘었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여름 일자리, 여름 단기 일자리죠. 이런 쪽들이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풀타임 고용은 떨어집니다. 근데 단기 그 파트타임 쪽이 확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풀타임이 많이 빠지고 파트타임으로 늘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름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늘었지, 실질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 쪽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게 이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면 요거 약간 단기 모멘텀만 좀 빠지게 되면은 여전히, 그리고 또 정부 고용만 빠지게 되면 여전히 고용은 안 좋은 걸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임금 상승률이 좀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군요. 단기 일자리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까요? 단기 일자리가 시간당 임금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 쪽이 아무래도 더 높은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안에 그냥 뭐 보너스 개념 이런 것까지 살짝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높은 것도 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올라갔다. 지난달 대비해서 뭐 0.4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고용 안 좋을 걸로 봤는데 고용이 여전히 좋다, 이런 쪽으로 반응은 나오고 있지만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지금 달러가 또 급등을 해버렸네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바짝 들어왔고 이제 한 105달러대를 시도를 할 텐데, 워낙 이 큰 폭이,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대에서 나왔던 이런 것처럼 추세로 밀고 갈지, 요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유럽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캐나다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미국은 못 잡는다 그러면 이쪽 통화는 약세, 미국만 강세,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를 나타냈는지 요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가서 이런 단기 저항권들 무시하고 그냥 쭉 올라가는지, 요러면 또 시장의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좀 그나마 국내 쪽에서는 이제 성장주 쪽의 개념들의 종목들이 한번 좀 들썩거리려고 했다가 좀 멈칫하는 경우, 이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그게 나오는 게 원달러입니다. 달러 원을 보게 되면 아주 크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화는 수출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요게 왠지 좀 껄끄럽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삼각수렴 쪽에서 위쪽으로 돌파해버리게 되면 이거 조금 좀 골치 아픈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수출이 잘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는 조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달러 자산에 대해서 계속 챙겨 넣자라는 쪽도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목표 비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이거 가지고 좀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수가 뭐 2750, 2850, 아마 2850을 제가 타겟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제가 최종적으로는 현금 50%는 가지고 그러면서 좀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럼 당장 지금 정리해야 돼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헛갈린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 라고 하는데, 아예 이 얘기를 드리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정도쯤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는데, 저는 미리 어느 정도 좀 언급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헛갈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직 이 정도까지 안 올라왔는데 뭐 치고받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대응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등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일단 현금을 좀 늘려서 이걸 트레이딩 개념적으로 쓰고, 아니면 2850 갔다가 또 되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면은 또 2700대 내려오게 되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일단 지금 현금 비중을 그때쯤 가게 되면, 지금은 최종 목표가 한 단계 레벨업 되게 되면 그렇게 가져간다, 이런 거 보시고 이쪽을 또 미국 시장으로 좀 가겠다. 그래요? 이때 그러면은 이 정도는 미국으로 가니까 이거를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지, 이런 또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환율도 그렇고 좀 부담되는 국면쯤까지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금리입니다. 금리도 한번 이런 거 발표되고 또 급하게 올라오는 거, 이거 조금 좀 짜증나죠. 그래서 지금 급반등이 나왔고요. 이 급반등의 요인은 아무래도 그동안 한 4.6에서 4.2까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또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급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난번 쪽에 요때죠. 요때처럼 급하게 하락했다가 딱 브레이크 잡는 모습들과 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똑같이 이런 식의 패턴처럼 다음을 앞두고 거의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고용지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갈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번 주에 그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10년물 국채와 30년물짜리 국채에 대해서 입찰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인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미국 국채가 인기가 있느냐, 이거 한번 또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10년물짜리 금리 한 4점 지금 현재 4니까 이거라도 지금 사야겠죠. 그런데 아니야, 물가가 계속 높고 미국 경제 좋아, 그러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10점 국채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 뭐 이런 쪽, 아니면은 미국은 금리를 못 올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인기가 없겠죠.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요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금리가 인하되겠다라고 생각해야 지금이라도 이 고금리인 채권 사야지, 그러면 가격이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심리를 어떻게 이번 주에 보여주는지, 그것도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기도겠죠. 지금 시점에서 장기 금리를 보여주는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조금 좀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바싹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이 정도 부분 일단 저항은 나오겠지만, 이거 돌파해서 아까 국채 입찰이 있다 보니까 돌파해서 쭉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 추세 저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4.5 이상까지는 일단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들어와서 돌파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 성장주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빠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성장주도 아마 이런 쪽으로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금리가 이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바이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바이오주, 2차 전지주 이런 것들이 또 탄력을 받게 되면은, 요게 지금 지난주까지는 강했지만 약간 조금 정체될 수도 있거나 센 종목 아니게 되면 또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음 주 초에는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반에는 또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당장에 뭐 변화된 건 없을 겁니다. 근데 뉘앙스가 FOMC에서 뭐 당연히 금리는 지금 분위기면은 인하 쪽으로도 기대를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닐 것 같고, 이런 반응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고용도 괜찮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느냐 아니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일이면 목요일이죠. 저희는 목요일, 그럼 목요일 날은 저희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이런 것까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커질 수 있겠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월요일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내려올 거고요. 화요일은 약간 눈치 보기 하다가 수요일 정도까지 눈치 보기 하다가 목요일 날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 그게 금요일 날까지 이어지는 다음 주의 변화가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목 이쪽에서 변화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커멘트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또다시 금리는 다시 이렇게 반락이 나올 거고 또 시장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쪽을 또 연준 위원들의 생각과 연준 의장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 의하면 아마 연준 의장은 또 약간 다 됐다는 느낌을 살짝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로라도 언급을 해놔야 실제 금리를 좀 꺾어버리죠. 그래야 또 미국의 또 이제 이런 금리, 국채 금리 발행하지 않습니까? 발행 조건의 금리를 좀 다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야 행정부가 못 살겠다, 이렇게 금리 계속 발행해서 지금 이자 줘야 되느냐 고금리로, 이런 거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쪽이 나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날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밀릴 거고, 화요일날 그리고 수목요일날 이런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한번 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변동성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에 봐야 될 요 흐름들, 요걸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먼저 강하게 들어왔지만 요 갭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또 다시 메꾸려고 할 것 같아요. 거래는 확 늘었지만 거래 늘고 어떤 기대감을 확 증폭시키기에는 좀 시장의 매크로 지표가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쪽에서 한 2700이 다시 정점이 돼서 2700 아니면 또 267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단계는 2670은 이탈하면 또 안 됩니다. 강력한 지지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27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흐름들이 일단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700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3일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선 또 13 여기 다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70은 그냥 시세 따라서 그냥 팍팍 흔들리게 되면 이건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거는 꼭 강조를 하시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정도로 외국인들이 뭐 지금까지 또 샀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공격적으로, 특히 이거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게 되면 선물, 현물, 동반 매도를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물 매도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만약에 2670선을 테스트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이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않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완전 비관적으로 보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2700선은 일단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나올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단 또 한 2720 여기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저항권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70과 2720 사이에서 다음 주도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커지는 거는 목요일부터 커질 가능성들, FOMC 회의 결과 받고 거기서부터 커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해야 다음 자리로 가겠죠. 그래서 요 안쪽에서 나오는 흐름들, 근데 거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예탁 자산과 그리고 또 신용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신용 쪽이 생각보다 좀 예탁 자산은 조금씩 다 줄어버려요. 약간 빠지는데 신용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만일에 지금 부정적인 쪽만 보게 되면 2670선을 이탈을 하는데 신용이 오히려 올라온다. 요거는 신용이 그냥 버티고 있다. 이건 좋은 신호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게 어디 많이 버티고 있냐면 코스피 쪽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혹시나 신용 쪽으로 강하게 쓰신 분들은 요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예탁 자산이 또 하루 만에 변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무게를 다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동향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반대쪽으로 갔을 때 신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쪽은 또한 염두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은 또 웬만해서는 일단 자리를 안 꺾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증시는 한 17,000대 중심에서 지금 저희 보시는 차트 있죠? 3일선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크로스 이런 자리 나온 거 지수는 딱 지지받고 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일단은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FOMC 회의 때 중심으로 요 나스닥 기준으로 17,000대가 이탈하는 것과 거의 또 궤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이거 이탈하게 버리면은 또 국내 증시는 약간 또 고민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미국 시장의 포인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증시 관련된 쪽에서 일단 시장으로 말씀드렸고, 게다가 미국 쪽에서 볼 때 또 하나 비트코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그리고 또 가상화폐는 지금부터는 좀 길게 볼 생각 하시고요. 너무 시장 변화가 크지 않는데 여기서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즉 변동성이 시장에 따라서 뭐 조금만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즉 가치가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5% 빠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뭐 10% 올라가고 이게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자산이라는 쪽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여가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변동성이 줄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나 그런 거 가지고 영향을 받겠죠. 받는데 그보다는 지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매크로 지표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금리 내려가고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달러 약세에 대한 대체 효과로 비트코인이 또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괜찮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줄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예전부터 말씀드려 왔지만 말씀드려서 지금 뭐 100% 이상 수익 나고 뭐 그러신 분들도 다 있으실 테지만 지금은 이쪽에서 너무 이걸로 모든 걸 승부 보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 것만 대응하시고 어떤 또 의미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편하게 보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겠죠. 그리고 저희 툴이나 아니면 맵에 따라서 해보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자산에 대한 영역과 아니면은 약간 좀 투기적인 그러니까 즉 한번 시세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해서 약간 좀 더 투기적인 시세까지 가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산의 구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러면 뭐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0.0000001짜리 이런 게 움직이는 알트코인이 이게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싸서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어떤 자산의 영역 쪽에서 시장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포인트를 맞춘다. 저라면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닙니다. 아니면 진짜 0.0001 가면은 10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러면서 다 갖고 있고, 와, 비트코인만 움직이면 이거 다시 우리 한번 살 준비.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이런 알트코인의 특징 아닙니까?